큰 제목은 초광역 분권형 국가발전 전략이다라는 공간적 맥락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 크게 5가지 꼭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꼭지는 서로 연계가 됩니다. 첫 번째, 지역이 어렵다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역과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된다고 그러는데 그 추세가 어떤가? 아마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추세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관계는 사실은 상보적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충적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것, 이거는 학계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논쟁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충적 관계일 때의 기본적 조건이, 공간적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실제 이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노력해야 되는지. 세 번째는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의 케이스입니다. 일본의 사례 잠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두 번째 꼭지와 연결해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본 사례에서 배울 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으면 하는 점, 이 점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균형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거, 그 이유에 대해서 네 번째 꼭지에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고 지방이 자치권과 자결권을 갖고 지역발전을 이루는 어떤 그런 모습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간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되는 지역격차입니다. 이거는 인구 16만 이하의 전남, 전북, 경남, 경북의 모든 도시를 집어넣고 인구 추이를 본 겁니다. 너무나 쉽지요. 그냥 뭔가의 메가 트렌드가 있다는 겁니다. 인구 16만 이하의 이 지자체에 들어간 모든 도시 중에서 인구가 리바운드하는 곳은 2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전남 나주고요. 경북 예천이 지금 이런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런 모양새가 지금 이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이 흐름이 얼마나 센 건지 좀 한번 마음속으로 가늠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지방에 있는 광역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역시는 예전에는 어느 정도 좀 버티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버티는 기제는 어땠냐면은 지역의 군급 지역에서 인구를 투입하고요. 안에 가지고 머물러 있던 청년들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식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버티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급 지역에서 청년 인구의 이동이 점점 약화되면서 이제는 수도권으로 이제 보내는 양상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하나만 특징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간의 추이를 본 건데요. 이거는 수도권의 흡입력입니다. 이 그래프가 높을수록, 이 막대 그래프가 높을수록 수도권의 흡입력이 강한 건데요. 점점 줄어들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터닝 포인트를 맞았습니다. 수도권의 흡입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 자, 이런 추세는요, 이 연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선진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추이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더라라는 것, 이따가 이 이유를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유입 측면과 유출 측면에서 보면은 2015년을 기점으로 인구 유입은 모든 지역에서 다 활성화되는, 사회적 인구 이동이 활성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인구 유입도 수도권이 제일 많습니다. 단 유출은 수도권이 실선으로 나타난 게 수도권인데요, 제일 낮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심각하게 지금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영남권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A로 표현될 때 영남권인데요. 영남권의 인구 유출은 무엇과 관련이 되느냐? 사실은 구산업의 쇠퇴랑 관련되고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과 관련되고요. 이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청년들이 반응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어제 제가 지방세 연구원에서
자문회의를 갖다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시간은 부족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고, 어떤 분이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수도권 집중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 본인은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했지만 그거를 잘 못 느끼겠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건요, 수도권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단위 공간당 그냥 주어진 공간당 계속적으로 밀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상승했고요, 출산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출산율은 정말 외국 학자들도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낮은 출산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은데 더 꺾어지고 있습니다. 더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저희가 OECD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때부터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토의 쏠림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멈추지 않으면은 사실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이런 집값 문제, 그 다음에 집값으로 인한 청년들의 좌절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좌절로 인한 만원이라든가 비혼의 문제, 또 결혼을 했다고 해도 적게 나는 문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게 국가의 존립을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그럼 비수도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비수도권은요, 인구가 줄어들수록 이제 도시계획가의 입장입니다. 정말로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이게 관찰을 하는데요. 지역에는 행정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프라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인프라가 인구랑 비례해가지고 그 상위 이계의 인프라는 어느 정도 인구를 확보해야 제공이 되는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들은 기본적으로 응급의료센터라든가, 예를 들어서 고급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좀 서울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라든가 이런 거, 청년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반응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인구가 줄어들수록 그게 빠져나가고요. 특히 민간 영역에 있을수록 그 인프라가 없는 거에 대해서 청년 인구들이 반응해서 또 빠져나가고요. 그러면 차상위 인프라가 나갑니다. 그래서 산부인과가 없는 거고 대부분의 공급 지역에 영화관이 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군급 지역들, 그 다음에 농촌 지역들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저희가 1인당 세출 현황을 보면요, 우리나라 국가 평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자체를 갖다가 인구수로 나눠서 보면 한 500에서 한 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세출. 근데 1인당 1억이 넘는 지자체가 66곳입니다. 226개의 지자체 중에서 그 정도의 큰 편차를, 인구가 늘어날 때 인프라를 공급할 수 있지만 인구가 줄어들 때는 인프라를 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비수도권에서는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비수도권에 있는 어떤 그런 청년들은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거에 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긴 인생을 고려하건대 거기에 또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하는 겁니다. 생활이 힘들겠구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의 출산율을 낮추는 어떤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쏠리는 지역과 희박해지는 지역 모두 사회적 비용이 굉장하게 투입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거를 이런 쏠림도 어느 정도지, 이 정도의 쏠림은 정말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어떤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모노폴리 게임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를 시장의 자율에 맡겨서는, 그러니까 사실 가구 격차라든가 개인 격차 같은 경우는 국가의 개입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지제도라는 이름으로.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점점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럴 때는 정말 파국으로 갈 수 있다. 모노폴리 게임의 끝은 파국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망해야 게임이 끝나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죠. 우리나라 지방 그 자체 수입의 격차는 점점 올라가는 추이입니다. 그리고 인구 불평등, 지리계수도 격차도 계속 올라가는 추이입니다. 이런 지방세 불평등이 잠깐 내려갔을 때는,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부자지자체가 좀 뭔가 좀 이렇게 세입 측면에서 갑자기 줄어드는 어떤 그럴 때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입니다. 소 교수님 오셨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지방분권을 원합니다. 권한이 없어서 균형발전을 하지 못했고 이 균형발전이 사실 나라의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발생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분권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을 때의 지방의 개념과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수도권과 지방의 구도에서 이 지방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자치분권을 얘기할 때의 분권은요, 근데 중앙과 지방과 사실은 이 동반자적 관계이긴 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하위 단위로서의 중앙정부의 하위 단위로서의 지방입니다. 여기서의 지방은 부자지자체도 있고요, 서울도 지방이고 또 부자지자체인 수원도 지방이고 고양도 지방입니다. 반면에 수평적 개념의 지방은요, 이런 수도권 밖의 지역의 지방입니다. 이 구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지방 분권을 해야 이런 지방이, 이런 의미에서의 지방이 잘 발전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개는 엄격히 구분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 이런 식에서 사실 여기서는요, 운동장이 기울어졌을 때 이런 분권, 지방의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 겁니다. 우리가 자체 수익 기준으로 해서 지자체를 5분위로 나눠놓고 이런 재정분권이 일어났을 때 부자지자체들은, 여기 수도권 지자체들이 상당히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늘어나는 어떤 그런 자체 수익이 많아지고요. 다 많아집니다. 분권을 하기 때문에. 이 1분위 같은 경우에는 많아지지만 그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만약 발생했다라는 것. 여기서 그러면 국가가 교부금 더 이렇게 지급을 하면 되지 않냐. 이것도 별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국가가 이런 지방세를 더 많이 걷게 하면은 사실 격차의 조정 능력이 상대적으로 또 떨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부자지자체들이 더 많은 지방세를 걷어서 더 좋은 행정을 하면은 이거는 그냥 피고가설입니다. 행정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더 부자인 지자체의 인구가 쏠릴 가능성이 크고요. 모두가 지방세를 많이 걷었지만, 모두가 또 자치권이 더 많이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부자지자체의 인구와 자원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인구가 너무나 많이 감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형까지도 놓고 이 적적함을 달래는 어떤 그런 지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한 2시간 정도 분량이 되는데, 일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본 버블이 붕괴된 게 90년대 초입니다. 85년 플라자 합의부터 가고요. 플라자 합의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환율을 급격히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더니 기업이 어려워졌죠. 엔화가 절상됐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일본은 금리를 내렸고요. 금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많은 돈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굉장히 호황이었지만 이게 정말 꼭지점까지 가가지고 90년대 초반에 이제 버블이 터졌고요.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됩니다. 잃어버린 10년이 20년이 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나올 때쯤 일본의 중앙정부는 엄청난, 참 이렇게 말씀드린 삽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뿌리고 건설업을 부양하려고 했고 이것들이 먹히지가 않았죠. 자, 그래서 고이즈미 정부 때, 고이즈미 중간 때 3.2일체 개혁이라는 거 합니다. 지방에서도 지방 분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하지만 지방 분권을 추진하고 싶지만 중앙정부의 적자가 너무 커지니까 일본에서는 그 적자를 실질적으로 지방에 전가하는 식으로 해서 분권이 다시는 추진이 됐습니다. 이거는 학술 논문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된 바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고민했던 바가 있습니다. 분권을 하게 되면 약체 지자체들이 무너지기 쉽겠구나. 그래서 같이 동시에 진행했던 게 행정구역 통합입니다. 일본 행정구역 통합은 명치, 그 다음에 소화, 그 다음에 평성대합병으로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이때 평성대합병이 있었고요. 이 3.1체 개혁은 국고보조금, 교부세, 그 다음에 그 지방세를 건디는 방식으로 이제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되,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쓰러질 것을 염려하니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케자라라 그래가지고 받을 그릇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 지자체가 뭐 엉성하다가 아니라 이게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이 지자체들의 연계가 너무 강해지는 상황에서 이 지자체, 그러니까 개별 지자체에 너무 많은, 그러니까 개별 지자체 권한이 많이 내려갈 경우 연계와 협력이 없는 경우 아니면 행정구역의 통합이 없어서 이제 각계전투로 살아남아야 되는 어떤 그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역량이 딸리다 보니까 다른 상대적으로 약체 지자체이기 때문에 인구가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통합을 진행했다라는 것. 그리고 일본은 그것과 동시에 이 3계층 전략을 썼습니다. 대도시권이 일본 잃어버린 10년, 20년을 극복할 수 대도시권 내 활성화 전략이 그렇다라는 것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 도시로 가고 가까이 도시는 압축 전략을 썼습니다. 입지 적정화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교통 결정적 중심에다가 이제 인구를 조금 더 이렇게 유도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썼고요. 농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평성대합병이 있었을 때 한 3,100개의 기초지자체가 한 1,700개 수준으로 줄어드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고이즈미 정부 때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이런 시전총 합변의 배경과 초점 같은 경우에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시대적 어떤 그런 목적의식이 있었고요.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것, 또 광역적 행정 수요가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또 행정개혁도 또 동시에 추진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었다는 것. 이제 일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지방 분권이 무작정 격차를 완화한다라는 이런 레토릭은 좀 적었다라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대도시 중심으로 흐르는 경제, 시장 경제의 큰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컴팩트한 네트워크 원리가 구현되도록, 그래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국토 전략을 짜려고 노력했다라는 것, 또 중소도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간 연합체를 결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같이 맞물려서 진행됐다는 겁니다. 실패해서 얻는 교훈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만 지자체를 정리하기 위한 어떤 구조조정 수단으로 이런 행정구역 통합이 쓰였다는 것, 그 다음에 분권의 논의가 진행됐다는 것 첫 번째고요.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대도시권 전략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사실 대도시권을 육성하게 되면 주변 지역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산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상생 전략을 좀 덜 썼다라는 겁니다. 컴팩트 전략은 굉장히 강하게 썼지만 네트워크 전략을 굉장히 약하게 썼다. 네트워크 전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겠지만요. 그리고 굉장히 방어적 차원의 어떤 그런 소극적 차원의 정책이 나왔다라는 것. 전 세계적 흐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X축 한번 보시면요. 도시에서 빠르게 이거 OECD 보고서입니다. 발생하는 어떤 그런 그 일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Y축은 연봉입니다. 자, 이 그래프의 일사분면에 있는 건 도시에서 많이 생성되는 잡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대부분 연봉이 높습니다. 자,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OECD 보고서에서 이렇게 그래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보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그래프를 놓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여러 OECD 국가들에서 대부분 캐피탈 리전, 수도권에서 일자리가 굉장히 빠르게 생성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건 수도권이거나 경제 수위 도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네 번째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 캐피탈 리전입니다. 수도권이고요. 가장 느리게 늘어나는 곳 경상북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런던권의 위세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도쿄권은 여전히 위세가 강합니다. 프랑스도 파리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가 심해가지고 그렇지, 만약 그런 규제가 아니었다라면은 상당 부분 흡입력이 계속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방에 있는 여러 지자체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시는 이제 박경영 박 박사님께서 굉장히 전문성이 높으신 영역이긴 하지만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도시간 연합체를 만듭니다. 그걸 CA라고 합니다. Combined Authority라고 그래가지고 특히 맨체스터 광역연합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지역이 뭉쳐야 광역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로도 제대로 깔고 일자리 정책도 광역적 공간에서 제대로 계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 치안이라든가 소방 이런 것도 개별 지자체가 아니라 같이 협력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연합이 아니면은 인프라를 집어넣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광역연합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광역연합이 중앙정부와 분권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볼루션 D를 통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연합체가 어떤 권한을 이양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하나씩 받고 있다는 것. 일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간사이 연합이 사실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도쿄권이 너무 커지니까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대도시권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해서 간사이 연합체, 특별자치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본에서 연계중추 도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소도시들이 또 뭉쳐서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광역행정을 같이 하는 것. 이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건 인구댐을 형성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었다는 것. 프랑스도 두 개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광역 단위를 합쳐서 숫자를 줄이는 것. 그 레지옹을 13개로 줄였습니다. 두 번째는 메트로폴 정책이 일본의 연계중추 도시권이랑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들을 연계해가지고 연합체를 형성해가지고 가능한 이제 좀 자치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라는 것. 다른 자료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 방향, 이건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균형발전 특별법이랑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요게 이제 통합 논의가 있고 통합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중요한 어떤 그런 우리의 지금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공간 전략이 있고 하나는 분권 전략이 있습니다. 이 공간 전략과 분권 전략은 서로 맞물려서 진행돼야 된다는 것. 이건 이제 공간 연구하는 사람들도 다 이제 굉장히 크게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청년들이 유추는 그러니까 지역이 어려운 거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자리 문제였는데 그 일자리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 상대적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역에서는 뭔가 광역 인프라를 제대로 깔고 또 연계협력 전략을 통해서 일자리를 좀 변화된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일자리를 육성하는 전략, 그래서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 중심의 또 산업 생태계 중심의 전략을 쓰되 이거를 중심으로, 이건 콘텐츠입니다. 하나는 공간 전략과 또 분권 전략을 좀 통합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런데 정부마다 이런 균형 발전의 공간 단위가 다 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광역 단위니까 혁신도시라든가 기업도시 정책에 어떤 그런 균형 발전의 공간 단위가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초광역 단위를 갔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의 초광역 단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체감할 수 있는 아주 소단위로 갔습니다. 행복생활권 정책이 나왔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반에는 이제 기초 단위로 균형 발전을 추진하다가 후반에는 이제 메가시티 등등의 정책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 이렇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역 정책이 바뀌고 지역 정책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그림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균형 발전의 공간 단위는 무엇인가가 조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공간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광역 단위의 여러 가지 정책은 정부의 엄청난 서포트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교통 인프라를 제대로 깔아야 되는 게 있고요. 또 산업 정책을 할 때 인센티브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 중앙정부 주도의 여러 가지 좀 밸런스를 맞추는 어떤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권한이 내려가서 지자체 중심으로 좀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투티어 전략을 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 정리하면요, 균형 발전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수도권 쏠림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 일자리 중심의 정책, 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 균형 발전에 대한 큰 그림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컴팩트한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집적 경제를 이뤄야 사실 효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컴팩트한 네트워크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균형발전 사업을 시행할 컨트롤 타워가 사실은 지금 부재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타워,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부처 간 협업도 안 되고 다른 부처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도 잘 파악하기 어떤 힘든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그 공간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굉장히 큰 문제는 특구의 문제입니다. 우리 특구, 경제 특구는 정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조조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11개의 중앙정부에서 51개의 산업단지 경제특구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전 국토에 지정된 거는 900개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집중의 경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실제 이게 균형발전의 목적으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한 번도 점검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 특구를 연계해야 된다는 것, 효율성이 확보된 곳에서 특구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또 일자리의 입지 특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입지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취해야 된다는 것, 거점에서 이익이 나면은 그 이익을 주변 지역과 교차 보존하는 방식의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해진 미래는 앞으로는 초광역권 아니면 광역권 간의 경쟁, 일자리 경쟁, 인구 경쟁이 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는 거점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앵커 기업을 육성을 하고 유치를 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여러 전략들을 쓰되 네트워크 전략, 주변 지역과 상생하는 전략을 강하게 써야 한다는 것. 이상으로 마치고요. 뒷부분은 그런 목적에서 도시들 간에 어떤 연계가 있는지를 그냥 부록으로 담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초과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